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. 코를 고는 것도 이비인후과 계통의 질환에 드는 모양이지만 나는 남편의 유연한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 그의 낙천성과 건강이 짐작돼 싫지 않다. 스스로 코를 골기 때문인지 남편은 잠만 들면 웬만한 소리엔 둔감한데 빛에는 여간 예민하지 않다. 난 꼭 한밤중에 뭐가 쓰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머리맡에 스탠드를 켜고는 두터운 갈포갓이 씌워졌는데도 부랴부랴 벗어놓은 스웨터나 내복 따위를 갓 위에 더 씌운다. 그래도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고는 코 고는 소리가 고르지 못해진다. 까딱 잘못하면 아주 잠을 깨놓고 말아 못마땅한 듯 혀를 차고는 담배를 피워 물고 뭘 하냐고 넘겨다 보며 캐묻는다.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물어물 원고 뭉치를 치운다. 쓸 게 있으면 낮에 쓰라고. 여자는 잠을 푹 자야 살도 찌고 덜 늙는다고 따끔한 충고까지 해준다. 그래도 나는 별로 낮에 글을 써보지 못했다. 밤에 몰래 도둑질 하듯 만난 것을 아껴가며 할 듯이 그렇게 조금씩 글쓰기를 즐겨왔다. 그건 내가 뭐 남보다 특별히 바쁘다거나 부지런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아직 내 소설 쓰기에 썩 자신이 없고 또 소설 쓰는 일이란 뜨개질이나 양말 깃기보다도 실용성이 없는 일이고 보니 그 일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. 쓰는 일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읽히는 것 또한 부끄럽다. 나는 내 소설을 읽었다는 분을 혹 만나면 부끄럽다 못해 그 사람이 싫어지기까지 한다. 만일 내가 인기 작가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면 온 세상이 부끄러워 밖에도 못 나갈 테니 딱한 일이지만 그렇게 될 리도 만무하니 또한 딱하다. 그러나 내 소설이 당선되자 남편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. 여전히 밤중에 뭔가 쓰는 나를 보고 혀를 차는 대신 서재를 하나 마련해 줘야겠다지 않는가. 나는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. 서재에서 당당히 글을 쓰는 나는 정말 꼴불견일 것 같다. 요 바닥에 엎드려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뭔가 쓰는 일은 분수에 맞는 옷처럼 나에게 편하다. 양말 깊이나 뜨개질만큼도 실용성이 없는 일, 누구를 위해 공헌하는 일도 아닌 일, 그러면서도 꼭 이 일에만은 내 전신을 던지고 싶은 일,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만의 일인 소설 쓰기를 나는 꼭 한밤중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하고 싶다.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있고 알맞은 촉감의 전기 스탠드가 있고 그리고 쓰고 싶은 이야기가 술술 풀리기라도 할라치면 여왕님이 팔자를 바꾸재도 안 바꿀 것 같이 행복해진다. 오래 행복하고 싶다. 오래 너무 수다스럽지 않은, 너무 과묵하지 않은 이야기꾼이고 싶다. 잃어버린 여행 가방. 설 연휴 동안 바다만 놓고 미처 읽지 못한 문예지를 뒤적이다가
프랑스 작가 미셸 트루니에의 산문 중에서 매우 이색적인 경매 이야기를 보고 혼자서 웃은 일이 있다.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온갖 것을 다 경매에 붙여서 잊혀진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고,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가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한다. 고인이 된 지 오래인 왕년의 스타의 연애 편지나 착용하던 신발, 속옷 등 속이 고가로 팔렸다는 해외 토픽을 접하면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서 어디다 쓰려는 걸까 공연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, 생전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면이 드러난 편지가 공개되는 걸 보면 세속의 호기심은 저승길까지 마다 않고 쫓아다니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. 트루니에가 쓴 경매는 그런 큰 이익이나 세인의 호기심을 겨냥한 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 유쾌한 서민적인 축제 같은 경매에 대해서이다. 매년 1월이면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여행객들이 분실하고 찾아가지 않은 여행 가방을 공개적으로 경매에 붙인다고 한다.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게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굉장한 귀중품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. 여행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본인이나 항공사의 실수로 가방이 그 주인과 동시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해도 가방에 붙어있는 작은 단서나 분실인의 신고만 가지고도 단시일 안에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.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가방은 그런 작은 단서도 없을 뿐더러 잃어버린 주인의 애착과 성의까지 없다는 증거니까 귀중품이 들어있으리라는 기대는 안 해도 된다. 그러나 마약이나 무기 혹은 시체 같은 게 들어있을 가능성은 주인 있는 가방보다 높다고도 볼 수 있다. 하여 경매하기 전에 경찰이 미리 개봉하고 그런 위험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다음 다시 밀봉을 한 후 무게만을 공개하고 경매에 붙인다고 한다. 그러나 일단 자기 앞으로 낙찰이 되면 가방은 즉시 관중들 앞에서 개봉되어 그 내용물들이 만천하에 공개된다. 낙찰자나 구경꾼이나 같이 낄낄대며 즐거워하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.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숨은 욕망은 국적이나 개인의 인격 차이에 상관없이 공통된 것인가 보다. 그러나 내가 그 글을 주의 깊게 읽고 이리저리 생각의 가지치기를 하게 된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. 나도 여행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. 내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해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다. 전두환 정권 초기에 문인을 10여 명씩 일행으로 묶어서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다. 2주일 정도의 비교적 긴 여행이었고 유럽의 몇 나라들을 돌고 귀국길에는 인도를 거쳐서 오게 돼 있었다. 처음 나가본 해외여행인데다가 인도가 마지막으로 들른 나라였기 때문에 그동안 짐이 배로 불어나 허름한 보조가방을 둘이나 새로 사야 했다.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것은 역시 집 떠나 있는 동안 갈아입을 옷이랑 내복 등속을 넣어간 큰 여행 가방이었다. 보조가방 1개와 내 짐 중에서 맨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큰 가방을
인도 뉴델리 공항에서 다른 문인들의 짐과 함께 단체로 붙였는데 김포 공항에 내리니 내 큰 가방 하나만 빠져 있었다. 단체로 짐을 붙일 때 무게 문제로 그쪽 공항에서 트집 잡는 소리를 듣긴 했어도 곧 해결됐고 내 짐의 무게가 초과한 것이 아니라 단체로 초과할 뻔한 거였으니 내 짐만 빠진 게 납득이 안 됐다. 설사 초과했다고 해도 초과분에 운임을 더 먹이면 될 일이지 짐 하나를 빼앗는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.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 공항 당국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했다. 그러나 그때 잃어버린 내 여행 가방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. 그때 타고 온 비행기는 타이 항공이었다. 석 달인가 지난 후 타이 항공으로부터 $200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다. 짐 한 개당 무게를 20kg으로 치고 1kg당 $10씩 계산한 거였다. 항공사 약관을 보니 적법한 거였다. 물론 그 석 달 동안 여러 번 공항에 드나들어야 했다. 내가 신고한 베이지색 가방과 치수가 비슷한 가방만 생기면 공항에서 확인하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. 주인 잃은 가방의 보관 창고 구경만 실컷 하고 내 가방은 찾지 못했다. 다행히 선물이 든 가방 2개는 무사해서 처음 외국 나간 엄마를 기다린 가족들을 크게 실망시키지는 않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큰 가방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다. 다양한 기후의 나라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갈아입을 겉옷뿐 아니라 내복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았다. 만일 누가 그 가방을 연다면 더러운 속옷과 양말이 꾸역꾸역 마치 죽은 짐승의 내장처럼 냄새를 풍기며 쏟아져 나올 것이다. 루프트 한자 항공이 아니었으니 경매에 붙여 개봉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일 겉모양만 보고 꽤 괜찮은 게 든 줄 알고 슬쩍 빼돌린 속 검은 사람이 개봉을 했다고 해도 창피하긴 마찬가지였다. 속 검은 사람 앞에 서일수록 반듯한 내용물을 보여주고 싶었다. 그 안에는 때 묻은 속옷 말고 더 창피한 것도 들어있었다. 파리에 들렀을 때에 슈퍼에서 봉지에 든 인스턴트 커피를 잔뜩 사서는 옷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다. 그때만 해도 국내에선 커피가 비싼 귀물이었다. 외국 갔다 온 사람이 커피 한 봉지만 선물로 주어도 고맙고 반갑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친지들에게 그걸 선물할 작정이었다.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궁상맞은 선물인가. 나의 그 큰 여행 가방 안에는 1980년대 내 나라의 궁핍과 나의 나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. 내 여행 가방을 연 속 검은 사람의 기대와 호기심은 단박 실망과 경멸로 변했을 것이다. 나는 그가 우연히 가방을 주었든 혹은 정말로 속이 검었든 간에 내 가방을 열어보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경멸했을 생각을 하며 오랫동안 심한 수치감으로 괴로워했다. 그 후에도 여행을 떠날 때 절대로 양말이나 속옷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그날 빨아서 입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. 음력설까지 세었으니 이제 확실히 한 살을 더 먹었다.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장수의 복은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한다. 물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
내가 쓰고 살던 집과 가재도구를 고스란히 두고 떠날 생각을 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. 나의 최후의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 가방이 아닐까? 내가 끼고 살던 물건들은 남보기에는 하찮은 것들이다. 구식의 낡은 생활 필수품 아니면 왜 이런 것들을 끼고 살았는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추억이 어린 물건들이다. 나에게만 중요했던 것은 나의 소멸과 동시에 남은 가족들에게 처치 곤란한 집만 될 것이다. 될 수 있으면 단순 소박하게 사느라 애썼지만 내가 남길 내 인생의 남루한 여행 가방을 생각하면 내 자식들의 입장이 되어 골머리가 아파진다. 그러나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란 여행 가방 안에 깃들었던 내 영혼을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, 숨을 곳 없는 밝음 앞에 드러내는 순간이 아닐까?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일생 끌고 온 이 남루한 여행 가방을 열 분이 주님이기 때문이다. 주님 앞에서는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눈가림도 안 통할 테니 도리어 걱정이 안 된다. 걱정이란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궁리할 때 생기는 법이다.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. 나를 숨겨준 여행 가방을 미련 없이 버리고 나의 전체를 온전히 드러낼 때 그분은 혹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? 오냐, 그래도 잘 살아냈다. 이제 편히 쉬거라.